당신 눈치 보며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도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국자를 휘젓던 손만 잠깐 멈추더니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말은 짧아졌고 저는 같은 지붕 아래서도 점점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넘겼습니다. 연금 분할이며 집 정리 문제도 얽혀 있었고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해 먼저 판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이 끝난 뒤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왜 하필 그때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공기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된장국 뚜껑을 열고 밥 공기를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반찬을 집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깐 아내 얼굴을 바라봤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모르니까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그 사이에 밥이 차려져 있고 씻고 자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아침에도 집에 있고 점심에도 집에 있고 저녁에도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아내는 저를 마치 늘 거기 있던 가구처럼 대합니다. 밥은 차려주는데 차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어땠어요? 같은 말은 없고 뭐 먹고 싶어요? 같은 말도 없어요. 그냥 음식이 나오고 그냥 치워집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이렇겠거니 했습니다. 50대, 60대 부부가 다 살갑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눈빛만 남는다고 그것도 부부의 한 형태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엔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도 하고 부장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부장님하고 부르면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퇴근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뿌듯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 판단을 따라주는 게요. 그런데 퇴직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전이나 후나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에 오래 있을수록 더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혼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버리고 아는 프로그램 켜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 저는 할 일 있어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한지훈이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딸 한소연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내가 이미 먼저 통화를 끝내놨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 아버지도 바꿔드려요? 소리 한번 못 들은 채로 휴대폰이 제 손에 들어오면 이미 통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럽다는 말은 좀 약하고 화가 난다는 말도 딱 맞지는 않았어요. 뭔가 제가 이 집에서 슬그머니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게 날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청소기를 제 발 옆으로 밀면서 잠깐 발 들어줘요라고 했습니다. 발을 들어줬더니 말없이 밀고 지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눈도 안 맞췄습니다. 그냥 짐 치우듯이 지나간 겁니다. 그게 결정타였어요.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장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날 그 순간이 30년이 다 담긴 것처럼 꽂혔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잠깐 발 들어줘야 하는 장애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밥을 먹다가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눈치 보며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속에서 끓던 말이 드디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어요. 놀라거나 울거나 아니면 그동안 미안했어요 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아내는 국그릇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깐 저를 봤습니다. 지치고 오래 묵은 눈빛이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달아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면 편한 대로 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게, 만류 한마디 없다는 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냈는데 이게 전부냐고요? 그 분노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홧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오기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엔 상담만 할 생각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흥분이 됐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집을 나갈 수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내한테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조용하게 차갑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혼 절차 밟읍시다. 연금 분할이랑 집 정리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침묵이 붙잡으려는 머뭇거림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어요 하고 말았어요.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연금 분할 상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집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집은 아내한테 넘기고 연금 일부를 분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고 임시로 살 공간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방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시당하던 집에서 드디어 나가는 날이 온다고요? 그 도장이 저를 그 집에서 꺼내줄 마지막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별로 인상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하나 달린 좁은 방에 조정관이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양측의 확인을 받는 절차였어요. 아내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도 정면을 바라봤고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손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 손을 힐끗 봤습니다. 거칠고 검버섯이 좀 있는 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한 손이겠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실 밖을 나오는데 하늘이 맑더라고요. 봄 끝자락의 햇볕이 제법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볕 아래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축 처져 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빠른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 걸음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마치 마트 다녀오는 길처럼요. 저는 그 뒷모습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아내를 가까이서 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새 출발이라고 믿었거든요. 진짜로요. 나쁜 예감 같은 건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나날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제 지옥은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혼이 끝나고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였습니다. 트럭을 부를 것도 없었어요. 아들 한지훈이가 차로 2번 날라주면 끝났습니다. 지훈이는 짐을 옮기는 내내 말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괜찮겠어요?
저는 걱정 마라 하고 짧게 받아쳤습니다.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요. 그때 지훈이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할 말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새 출발 앞에서 아들의 걱정 섞인 눈빛은 그냥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피스텔은 20평이 채 안 됐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 거실이라고 해야 소파 하나 놓으면 딱 차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치워야 할 것도 없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다가 혼자 먹었습니다. TV도 없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창밖 불빛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아내 눈치 안 봐도 되고 분위기 살필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 없는 식탁에 마주 앉을 필요도 없는 그 자유 말이에요. 이틀째도 괜찮았습니다. 사흘째도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라디오를 끄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조용한 집이 싫어서 나왔는데 막상 더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니까 불편한 거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맛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밥 자체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줄 때 눈도 안 맞췄다고 그렇게 서러워했는데 아무도 차려주지 않는 밥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쓸쓸하더라고요. TV를 샀습니다. 그래도 혼자 보는 TV는 켜놔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면 위로 아무 생각 없이 눈이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누군가 옆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요? 그 한마디만 해줘도 달랐을 텐데 그 한마디를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숨 쉬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 그것들을 그렇게 귀찮아했는데 없으니까 그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한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밀어붙인 사람인데 이제 와서 외롭다고 연락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딸 한소연이한테 전화라도 할까 싶었는데 소연이는 이혼 절차 내내 반대편이었습니다. 직접 말은 안 했어도 목소리 톤이나 짧아진 연락으로 다 느껴졌어요. 연락하면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낸 지 보름쯤 됐을 때 동네 문화센터 공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로 등록해 놓은 곳이었어요. 수채화 강좌랑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발을 끊었다가 다시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갔거든요. 처음 나간 날은 체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설명하고 저는 뒷줄에 서서 따라 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60대 여성분들이었고 중간중간 남자분들도 두어 명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옆에 서 계시던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낮이 익은 것 같아서요. 박정래 씨였습니다. 63세라고 하셨는데 말투가 털털하고 부침성이 좋은 분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셨고 이 센터를 오래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분이라 경계심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두어 번 더 마주쳤고 한 번은 수업 끝에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도 생겼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세란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는 분인데 선생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세요. 혼자 지내신 지 꽤 됐고 성격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요. 여럿이 밥 먹는 자리가 있으면 한번 나오셔도 좋다고 하시던데 딱히 소개를 시키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밥 한번 먹는 모임이라는 투였어요. 저도 거기에 특별한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오세란 씨를 처음 본 건 그렇게 작은 식당 한쪽 자리에서였습니다. 5명 남짓 모인 자리였는데 오세란 씨는 그 자리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퇴직 이야기를 꺼내자 오세란 씨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들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그 눈빛이 진짜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예의상 듣는 게 아니라요.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그 나이에 혼자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아내한테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에도, 이혼하는 날에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좀 달랐습니다. 오래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살짝 떠오른 느낌이랄까요? 그 여자가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해줬다는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래 씨를 통해 연락처가 오갔습니다. 오세란 씨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자리가 즐거웠다는 내용이었고 혹시 건강 챙기고 계시냐는 안부였습니다. 짧은 문자였는데 읽고 나서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연락이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한 번씩, 나중엔 하루에 두어 번씩 주고받게 됐습니다. 오세란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라고 보냈고 저녁에는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별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아내와 살 때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단순한 것 하나가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식사 약속도 몇 번 생겼습니다. 박정래 씨가 끼는 자리도 있었고 둘이서만 만나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세란 씨는 자기도 이혼 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소박하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직 전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팀장을 오래 했고 나름 인정도 받았고 그래도 끝에 가선별 볼 일 없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요. 말하다 보니 서러운 게 올라왔습니다. 목이 좀 잠기기도 했어요. 오세란 씨는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오셨네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힘들었다는 걸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다 비슷비슷한 신세 한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세란 씨는 딱 맞는 자리에 딱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빠져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빠져든 게 오세란 씨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저한테 건네는 말의 온기인지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사람과 연락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신경이 쓰였고 오늘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외출 준비가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게 됐어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흰 머리가 좀 많이 났다 싶어서 미용실도 오랜만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혼자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젊은 원장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좀 젊어 보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늙어가는 거 꾸며서 뭐 하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달라졌어요. 누군가 저를 보는 시선이 생기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그 착각을요. 오세란 씨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여자는 정말 저를 이해해 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빈자리를 노리고 들어온 걸까요? 오세란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둘이서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하자고 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오세란 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오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그걸 진지하게 물어봐 준다는 게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아들도 딸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었겠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금 나오는 거랑 저축해 놓은 거로 버티다가 그냥 조용히 사는 거겠지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스스로도 참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64년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 버티다가 조용이라니요. 오세란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봤습니다. 저는요, 오빠. 작게 장사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사람 구경하고 손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루하루 뭔가 만들어서 파는 거요.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작은 가게 하나. 그 말투가 꾸밈이 없었습니다. 들뜬 것도 아니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렸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장사요? 오세란 씨가 살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도시락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집밥이 그리운 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리만 좋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작은 가게에 반찬들이 진열돼 있고 오가는 손님들한테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권하는 모습이요. 저도 그 안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살짝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세란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사람 상대를 잘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손님 응대나 장부 정리 같은 거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요리랑 운영 쪽을 맡으면 되고요. 둘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 상대를 잘한다는 말이요. 팀장 시절에도 그게 제 강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세란 씨는 짧은 시간 만났는데도 저를 그렇게 봐줬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저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밥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세란 씨는 자리도 이미 알아본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상가 쪽에 작은 점포가 하나 나왔는데 유동 인구가 많고 월세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요. 본인이 아는 분이 그쪽 부동산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뭔가 기대되는 게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막막하기만 했던 앞날이 처음으로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가게를 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 사람 곁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오세란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를 계약하려면 먼저 예약금을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보고 있다고 했고 자리가 좋아서 오래 안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이었어요. 계약금도 아니고 그냥 자리 맡아두는 예약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그 정도는 큰 돈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 계획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기도 했어요. 오세란 씨한테요. 나는 이 일에 진지하다는 거 말이에요. 오세란 씨는 받고 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막막했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또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한테 덕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 다음엔 냉장 쇼케이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찬 가게 하려면 진열장이 있어야 하는데 새 걸 사면 비싸니까 중고로 먼저 매입해 놓는 게 낫다고 했어요. 마침 아는 경로로 상태 좋은 중고 쇼케이스가 나왔는데 먼저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데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예약금보다 좀 더 됐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짧은 망설임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망설임을 의심이 아니라 소심함으로 받아들이고 눌러버렸습니다. 이 정도 투자도 못하면서 같이 뭘 하겠냐는 식으로요. 그 즈음 딸 한소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요즘 어떤 분 만나신다고요? 박정래 씨한테 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좋은 분이야. 같이 작은 가게 해볼까 생각 중이고. 소연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세요? 그분을요? 한 달 좀 넘었지. 아버지, 한 달 아신 분이랑 가게를 하신다고요?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이미 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였고 누가 건드리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소연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그래도 계약서 같은 건 꼭 원본으로 보셔야 해요. 그리고 돈 먼저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겠죠. 알았어. 짧게 끊었습니다. 아들 한지훈이도 비슷한 시기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지, 그 여자분 신원 확인은 해 보셨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기가 많아요. 돈은 절대 먼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그만 역정이 났습니다. 야, 지훈아. 아버지가 뭘 모르는 사람이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겠냐? 너희는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본다. 지훈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렇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오세란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오세란 씨는 된다고 했고 저는 집 근처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오세란 씨는 그날 유독 다정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면서 제 술잔을 먼저 채워주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잘 웃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들었던 말이 싹 희미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저게 무슨 걱정이냐 싶었어요. 그 뒤로 가게 준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세란 씨는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공사비용 견적을 받았는데 먼저 선수금을 줘야 일정이 잡힌다고 했어요. 일이 몰려 있어서 먼저 예약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액이 이번엔 꽤 됐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기게요. 계약서는 있어요? 오세란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견적서처럼 보이는 문서였는데
글씨가 작고 화면으로 보는 거라 자세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원본을 볼 수 있냐고 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 가져올게요. 업자가 지금 공사 현장에 있어서요.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또 하나의 기회였어요. 원본 서류를 먼저 보고 나서 보내도 늦지 않았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돈이 들어간 뒤에 오세란 씨는 더 다정해졌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 더 잘 대해준다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닌지를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좋았거든요. 그 다정함이요. 오빠 덕분에 이제 진짜 혼자가 아닌 기분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누군가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감각이요. 그때 저는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펼쳐놓은 제2의 인생의 값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생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요. 그 돈은 정말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첫 미끼였을까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안 본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게 준비가 구체화될수록 오세란 씨와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자리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인테리어는 언제 시작하는지, 집기는 어디서 들여오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서 문제였습니다. 가게 자리 임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사진만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찍은 사진이라 글씨가 흐릿했어요. 임대인 이름은 보이는데 연락처는 가려져 있었고 보증금 금액이 적힌 부분은 화면이 잘려 있었습니다. 원본을 보자고 했더니 늘 다음에 만날 때였어요. 다음이라는 말이 3번 넘어가자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란 씨 계약서 원본 한번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좀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오세란 씨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맞아요, 오빠. 당연히 보셔야죠. 근데 임대인 분이 지금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한동안 연락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는데 더 채근하기가 못하다 싶었어요. 사람이 다 급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다음엔 계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돈을 보낼 때는 오세란 씨 본인 명의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선수금을 보낼 때는 다른 계좌 번호가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지인분 거예요. 사장님 개인 계좌 말고 공사 전용으로 쓰는 계좌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로 보내면 된대요. 그 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좌를 여러 개 쓴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납품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예약금을 내야 물건을 잡아둔다고 했는데 그 업체 이름을 검색해 보려고 하니까 오세란 씨가 소규모 업체라 온라인엔 잘 안 나와요. 지인 소개로 거래하는 곳이라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냥 껐습니다. 찜찜했습니다. 분명히 찜찜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자꾸 걸린다는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들을 때마다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면 이 관계가 깨진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오세란 씨와의 관계에 많은 걸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어요. 기대를 걸었고 감정을 쏟았고 자식들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라고 장담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만약 의심이 맞고 이게 사기라면 그건 그냥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걸 인정할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의심이 들수록 오히려 더 믿으려고 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설명해 줄 이유를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임대인이 아파서 계약서를 못 보여준다. 계좌가 다른 건 사업용 계좌라서 그렇다. 업체가 소규모라 검색이 안 되는 거다. 전부 제가 만들어낸 변명들이었습니다. 오세란 씨가 해준 말에 제가 살을 붙인 거였어요. 그 무렵 아들 한지훈이한테 연락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저번처럼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랑 관련해서 돈 나간 거 있으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해요. 제 친구 중에 법무 쪽 일하는 애가 있는데 얘기해 봤더니 전형적인 접근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렁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야, 지훈아. 아버지 아직 판단력 없어진 사람 아니야? 내 친구가 뭘 알아 만나 보지도 않고. 아버지, 계약서 원본이라도 꼭 보세요. 직접 가서요. 알았다고. 아버지, 알았다고 했잖아.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세란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어떠냐고요? 오세란 씨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만나서 저는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돌려서 말했어요.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계약서 같은 거 원본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오세란 씨 표정이 잠깐 변했습니다. 굳어지는 게 아니라 서운해지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면 차라리 의심이라도 할 텐데 서운해하니까 제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나 못 믿겠으면 여기까지만 해요. 그 말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화를 내며 왜 의심해요? 라고 했으면 제가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조용히 여기까지만 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제가 잠깐 흔들렸나 봐요. 미안해요. 오세란 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불편했어요. 빨리 이 공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나머지 부분 이번 주 안에 넣어 드릴게요. 오세란 씨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하게 풀렸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밖에 없다. 진짜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놓치면 안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왔는데 저는 안도감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뱅킹을 켰습니다. 이체 금액을 입력하면서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숫자가 커졌거든요. 처음 예약금은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제법 됐습니다. 그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오세란 씨한테도 문자가 갔겠죠. 잠시 후 오세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요. 오빠랑은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말이요. 그 말을 읽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내와 30년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존재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자 하나에 모든 의심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체 확인 문자는 알림창에서 밀어버렸고 아들한테 받은 전화는 부재중으로 남겨뒀습니다. 딸 소연이 문자에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가게 오픈 날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세란 씨는 인테리어가 다음 달 안으로 끝나면 그 달 말쯤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그 날짜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설레었습니다. 진짜로요? 두근거렸습니다. 가게 이름을 뭐로 할지도 생각해봤고 오픈하는 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도 머릿속에서 그려봤습니다. 참 우습죠. 그 시간에 계약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임대인 연락처가 왜 연결이 안 되는지를 따져야 했는데 저는 오픈날 복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그 알고 있음을 인정해버리면 모든 걸 다시 되돌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이 관계를 잃는 게 더 두려웠어요. 오세란 씨가 떠나면 다시 그 오피스텔의 긴 밤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라디오 소리만 들리는 방으로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무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지 않는 하루하루로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큰 돈으로 그 불안을 눌렀던 겁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돈을 더 보내면 오세란 씨가 더 다정해지고 그 다정함이 의심을 덮어줬거든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속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속고 싶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무너진 건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속고 싶어 한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가게 오픈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즈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오세란 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잘 되고 있는지, 집기 납품은 언제 들어오는지, 간판은 어떤 걸로 할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오세란 씨는 늘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됐습니다. 그 안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른 채로요. 이혼하고 나서 정확히 석 달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오세란 씨 문자 확인이었는데 그날 아침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는 연락이 됐었거든요. 별일 없겠거니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현장 확인하러 간다고 했는데 어때요? 읽힘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전화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문자 확인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후 2시가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으니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울리다가 끊기는 거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핸드폰이 방전됐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통화권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꺼내서 늘어놓으면서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읽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이 안 됐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인데 마지막 접속 시간이 어젯밤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세란 씨가 가게 자리라고 알려준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쪽이라고 했었는데 정확한 호수까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일단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 상가 앞에 내려서 입구부터 쭉 걸었어요. 치킨집, 편의점, 미용실, 부동산, 분식집.
반찬 가게 예정지라고 했던 자리가 어딘지 찾으려고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한창이어야 할 점포가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이미 다른 가게가 멀쩡히 영업 중이었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가게였습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아니, 다리만이 아니라 온몸이 갑자기 납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지난 석 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예약금, 쇼케이스 매입금, 인테리어 선수금, 보증금 일부. 그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때서야 계산이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내내 손끝이 떨렸어요. 근처 부동산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남자 직원이 나왔는데 저는 이 상가에 반찬 가게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상가요? 공실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 오래된 가게들이에요. 혹시 최근에 임대 문의 들어온 곳 있었나요? 50대 후반 여성분이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나와서 상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안 됐어요. 머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눈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다 배경처럼 보였어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몸이 움직였습니다.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낸 계좌들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직원이 인쇄된 종이를 내밀었는데 저는 그걸 받아 들고 숫자들을 봤습니다. 처음 예약금부터 가장 최근에 보낸 금액까지 전부 나열돼 있었어요. 다 더하니 수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의 큰 덩어리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원이 뭔가 더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몇 번 잠겼어요.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듣더니 기초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정식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 김태성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제 진술을 듣더니 서류를 꺼내서 이것저것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내신 계좌 중에 본인 명의 계좌는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명의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명의가 여러 번 바뀐 경우는 처음부터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가 이미 비워진 상태면 더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수는 가능한가요? 김 형사가 제 눈을 잠깐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미 답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애초에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서요. 형사 고소는 가능하지만 민사 소송까지 같이 가야 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저는 더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세란 씨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를 듣는데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소개받은 경위를 다시 추적해보니 박정래 씨도 사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인데 그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산다는 것도, 자식이 하나 있다는 것도, 예전에 작은 일을 해봤다는 것도 확인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어요. 소개해줬다는 인테리어 업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납품 업체도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고 계약서 사진은 어딘가에서 구한 양식의 내용만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보여준 것들 중에 진짜인 게 없었어요. 김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직후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움이 크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을 먼저 얻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말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신호를 봤거든요. 계좌가 바뀔 때, 계약서 원본이 안 나올 때, 임대인 연락처가 막혔을 때, 저는 다 봤어요. 보고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인정해야 했거든요. 지구대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멈춰 서더라고요. 길 한복판은 아니었고 편의점 앞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장 보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퇴근하는 직장인, 손잡고 걷는 노부부. 다 자기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멍하니 봤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울 수 있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았는데 그 감정조차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갔습니다. 저를 위로해 준 것도, 끝까지 들어준 것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준 것도, 오빠밖에 없다고 했던 것도,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던 것도 전부 제 외로움을 읽고 맞춘 연기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서 듣지 못했던 말들, 퇴직하고 나서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빈자리가 어디인지를 그 여자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미 파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채워줬어요. 제가 원하는 말을 제가 듣고 싶은 톤으로 제가 무너질 만한 타이밍에 맞춰서요. 저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를 믿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이 나이에도 새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무관심한 집을 나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요.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돈도 사람도 이야기도 전부 한꺼번에요. 그 순간 무너진 건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믿음까지,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전부 같이 무너졌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보는 내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돈도 사람도 잃은 제가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피스텔로 돌아온 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이 그날따라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천장이 낮은 것 같고 공기도 탁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제가 달라진 거겠죠. 겨우 불을 켜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오세란 씨 이름이 연락처에 그대로 있었어요. 문자 목록에는 수십 개의 대화가 쌓여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는 오빠랑은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지우려다가 못 지웠어요. 그냥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은 감겨 있는데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어요. 지난 석 달이 자꾸 재생됐습니다. 처음 만난 국밥집 자리, 삼겹살 구워주던 손, 아침마다 왔던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문자. 그것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히는데 좋았던 기억은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그 좋았던 기억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걸 알면서도 지워지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잔인한 겁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한 달치였는데 그냥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하는 게 무서웠는데 결국 마주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데 눈이 잘 안 믿어졌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의 큰 부분이 빠져나가고 나니 남은 건 당장 몇 달 버티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 오피스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카드값 명세서도 왔습니다. 오세란 씨 만나면서 밥도 사고 옷도 좀 사고 미용실도 가고 그 비용들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별것 아닌 것들이었는데 모이니까 꽤 됐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외출을 줄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는데 두 달째가 되자 한계가 왔습니다. 오피스텔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월세가 두 달 밀렸으니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한소연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소연이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는 않았는데 거리가 느껴졌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좀 어렵게 됐다. 잠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소연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긴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침묵 안에서 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 여자분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서러운 거였어요. 알아.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그때 저 말을 들으셨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소연아.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요. 아이도 있고 살림도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황혼 이혼하신다고 했을 때 저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와서 도움 요청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연아, 그래.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 한지훈이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짧았어요. 아버지, 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원본 보시라고. 돈 먼저 보내시면 안 된다고요. 알아. 저도 지금 여력이 없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지훈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 아내만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온 30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나마 아버지한테 기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울타리를 제가 먼저 걷어찼습니다. 이혼을 밀어붙이면서요. 아이들은 그날 이미 아버지한테서 마음이 한 걸음 물러났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거겠죠. 전처 윤미자 씨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화였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벨이 울렸고 미자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야.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확인이었습니다. 어렵게 됐어. 여러모로. 미자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 여자를 만났다는 것, 사기를 당했다는 것, 돈을 잃었다는 것, 그걸 전처한테 말하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형편이 어렵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미자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알아. 그리고 정우 씨, 이건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미자 씨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저도 30년 살았어요.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먼저 끝내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무관심하다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말수가 짧다고 서러워했던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텨준 사람이었다는 걸요. 표현이 없었던 게 아니라 표현할 힘이 다 달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요.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었는데 저는 그걸 끝내 몰라봤습니다. 오피스텔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쌀 때 들어올 때보다 더 적었어요. 들어올 때도 별게 없었는데 나갈 때는 더 없었습니다. 박스 2개에 전부 들어갔어요. 그걸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64세 남자가 박스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월세가 부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거기까지 갔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입구부터 낡았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제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좁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은 너비였어요. 창문은 있었는데 반지하라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게 유리 위로 보였어요. 침대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꺼져 있어서 앉자마자 푹 꺼졌어요.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방에 앉아서 한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두워지고 나서야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돌아와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 발들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발이었어요. 빠른 발, 느린 발, 운동화, 구두, 슬리퍼. 국물을 마시는데 짰습니다. 라면이 짠 건지 눈물이 들어간 건지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아까워서 데이터를 꺼놓는 날이 생겼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편의점에 가서 가끔 연락을 확인했어요. 아들한테서도 딸한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오세란 씨 번호는 이미 결번이 됐더라고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같이 먹었던 저녁이요. 그날도 된장국이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밥 공기를 밀어줬고 저는 눈도 안 맞추고 먹었어요. 그 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차려진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말이 없어도 매일 그 자리에 있어줬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다정한 말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걸 무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달아서 굳어버린 사람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끝내 그 언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밤새 윙윙거렸습니다. 복도 끝 공용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서 TV 소리가 낮게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저는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값비쌌는지는 고시원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발들을 보면서야 알았습니다. 결국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아내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늦은 관심을 운명이라 믿어버린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직면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더 큰 돈으로 눌러버린 제 비겁함이었습니다.
새 인생을 찾겠다며 집을 나선 끝에 제게 남은 것은 고시원 방 한 칸과 너무 늦어 버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